오랫동안 조롱받던 2차 전지의 역습이 드디어 시작된 걸까요? 전일 정규장 마감 후부터 오늘 장전까지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만 압축했습니다. 데일리 투자 아침반 12월 10일 수요일 아침 핵심 포인트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2차 전지 섹터부터 맞춰보겠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9일 시장이 좀 흥미로웠어요.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 투자 의견을 내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완성 배터리 업체들은 주가가 좀 부진했는데 유독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같은 양극재 기업들은 강한 상승세를 보였단 말이죠. 같은 2차 전지 안에서도 이렇게 온도가 다른 이유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네, 그 미묘한 온도체의 핵심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요? 네, 바로 원자재 가격하고 또 하나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죠.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그 양극재 원가와 판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튬,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 가격이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아, 양극재 판가는 보통 한 1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내년 1분기에는 양극재 판매 가격도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먼저 반영되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그 원자재 가격 반등이 혹시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까요? 사실 작년에도 비슷한 기대감이 좀 있다가 다시 꺾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그러다 마는 거 아니야? 하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반등은 좀 다르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번 반등을 더 주목해야 하는데요. 삼성증권 보고서를 보면 이게 좀 더 명확해져요. 올 4분기 리튬하고 코발트 가격이 전 분기보다 각각 28%, 39%나 오를 걸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와, 39%요? 네, 이걸 반영해서 계산하면 내년 1분기 양극재 판매가는 약 8% 정도 오를 걸로 분석이 돼요. 근데 이 8%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분기 변동률이 이 정도로 높게 나오는 게 2023년 1분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와, 처음 있는 일이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한 수급에 따른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유럽의 대중국 규제 같은 정책적인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상승의 초입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정책적인 부분이군요. 그게 바로 두 번째 키워드로 말씀하신 정책 기대감과 연결되는 거겠네요. 특히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유독 강했던 것도 그 유럽 시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봐야 했고요. 맞습니다. 현재 에코프로비엠 주가에는 유럽 모멘텀이 아주 강하게 반영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유럽은 전기차 시장 자체가 거대할 뿐만 아니라 안보나 산업보호를 이유로 중국산 배터리나 소재를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에코프로비엠이 내년 2분기부터 헝가리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아, 유럽 현지에서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게 되면 관세나 물류비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물론이고 유럽 고객사들하고의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기대감 덕분에 수급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요. 이번 달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비엠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청취자분께서도 아마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주변에서 다들 전기차 이제 성장 끝난 거 아니냐, 캐즘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우려 속에서 양극재 기업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좀 앞서 나가는 생각은 아닐까요?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딜레마죠. 전기차, 그러니까 EV에만 놓고 보면 수요도나 우려가 분명히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배터리 산업의 그림을 조금 더 넓게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바로 새로운 수요처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네요. 새로운 수요처요? 예를 들면 대규모 전력을 저장해두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또 오늘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예전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던 휴머노이드 로봇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여기에 들어갈 고성능 배터리 수요도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어요. 와, 즉 배터리라는 이 심장이 필요한 곳이 자동차 말고도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증권 같은 곳에서는 11월 양극재 수출 물량이 오히려 전년, 전월 대비 모두 늘었다. 이 데이터를 근거로 지금의 주가 조정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할 만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ESS, 로봇 같은 멀티 엔진으로 동력이 전환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자, 그럼 이 미래 산업의 심장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하고요. 그 심장이 뛰게 만드는 두뇌, 즉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마침 어제 이 AI 두뇌 시장을 뒤흔든 아주 큰 뉴스가 있었어요. 네, 바로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했다는 소식이었죠. 시장에서는 사실 예상치 못했던 깜짝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왜 우리 반도체 기업에까지 호재가 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키워드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AI의 성능은 결국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속도가 생명이죠. HBM은 D램 여러 개를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착착 쌓아 올려서 데이터가 다니는 길, 즉 대역폭을 엄청나게 넓힌 초고성능 메모리예요. AI 가속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거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H200에 들어가는 HBM 물량의 약 70%를 바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급합니다. 70%나요? 네, 이번 조치 하나로 수조 원 규모의 새로운 HBM 시장이 열리는 셈이니 우리 기업들에는 직접적인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당연히 HBM 말고도 서버용 D램이나 낸드 플래시 수요도 함께 늘어날 거고요. 엔비디아 칩 수출 허용이 우리 기업에 단기적으로는 좋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미국이 중국의 AI 기술 발전을 다시 용인해주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동안 반도체 장비부터 칩까지 다 막아왔는데 말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기술 추격 속도를 더 높여줘서 우리에게 오히려 위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면적인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제한적인 접근 허용에 가깝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제한적인 접근 허용이요? 네, 무슨 말이냐면 현재 최상위 칩인 블랙웰이나 차세대 칩인 루빈 아키텍처 기반 제품들은 여전히 수출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하. 즉 H200라는 당근을 주면서도 최첨단 기술로의 접근은 철저히 막는 일종의 속도 조절 전략인 셈이죠.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이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긴 어려울 거다. 이런 분석도 같이 나옵니다. 계산된 행동이라는 거군요. SK 하이닉스 관련해서는 ADR 상장 추진 소식도 있던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 같아요. 네, 주식 예탁 증서 ADR을 통해서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죠. 해외 기업이 자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담보로 미국에서 발행하는 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만의 TSMC라면 아주 좋은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TSMC요? 네, TSMC는 ADR 상장을 통해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를 마련했고요. 이게 결국 대만 증시에 상장된 본주 주가까지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았어요. 보통 미국 증시의 ADR이 대만 본주보다 더 높은 가격,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면서 기업 가치 자체가 재평가된 거죠. 그렇군요. SK하이닉스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정오까지 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답변을 해야 하니 공식 입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정말 무섭게 커지면서 이제는 칩 자체뿐만 아니라 그 칩을 만드는 부품이나 소재단에서의 경쟁도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AI 두뇌가 더 똑똑해지려면 그 두뇌를 구성하는 부품들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두 가지 차세대 부품이 바로 유리기판하고 MLCC예요. 유리기판이요? 네, 말 그대로 기존의 플라스틱 인쇄 회로 기판을 얇은 유리로 대체하는 기술인데요. 이게 왜 게임 체인저로 불리냐면요. AI 반도체는 워낙 많은 연산을 하니까 열이 엄청나게 나고 회로도 정말 머리카락보다 가늘게 그려야 하거든요. 네. 근데 플라스틱 기판은 열에 약하고 표면이 거칠어서 미세화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유리는 열에 강하고 표면이 아주 매끄러워서 이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거죠. 전력 효율도 30% 이상 개선되고요. 와. 현재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가 가장 앞서가는 가운데 최근 삼성이 사업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본격적인 패권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또 하나가 MLCC, 적증 세라믹 커패시터군요.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부품인가요? 전자회로의 초소형 댐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초소형 댐이요? 네, 전기를 잠시 저장했다가 반도체 칩이 필요로 할 때마다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AI 서버 한 대에는 일반 서버보다 무려 13배에서 15배나 많은 약 3만 개의 MLCC가 들어갑니다. 3만 개나요? 네,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문제는 이 고사양 MLCC를 제대로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삼성전기를 포함해서 딱 4곳뿐이라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삼성전기로 주문이 몰리면서 지금 공장 가동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고요. 결국 14년 만에 필리핀에 새 공장을 짓기로 결정할 정도예요. 자, 그럼 이제 똑똑한 두뇌, 즉 반도체와 강력한 심장, 2차 전지가 준비됐습니다. 남은 건 이 두뇌와 심장을 담아서 현실 세계에서 움직일 몸, 바로 손과 발이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로봇 산업, 특히 피지컬 AI라는 개념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소식이 미국에서 나왔죠. 로봇계 스파츠로 유명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CEO가 미국 정부와 국가 로봇 전략을 논의 중이라고 직접 밝혔어요. 국가 로봇 전략이요? 네, 단순히 기업 차원의 경쟁을 넘어서
국가적인 아젠다로 로봇 산업을 키우겠다는 건데요. 핵심은 저임금 구조를 가진 아시아 제조국과의 생산성 격차를 AI 기반 로봇으로 단숨에 따라잡아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경쟁력을 되찾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역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산을 위한 구체적인 타임라인까지 공개됐더군요. 네, 굉장히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어요. 정리해드리면 올해 말까지 3세대 로봇 시제품 조립을 마치고 연말쯤에 시연 영상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고요. 내년 1, 2월에는 새로 개발한 직구동 다관절 손 모듈 테스트를 끝내고 양산형 디자인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테슬라가 제시한 타임라인이 굉장히 구체적이긴 한데 사실 일론 머스크의 약속이 그동안 그대로 지켜진 경우가 드물잖아요. 이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을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나요? 특히 그 직구동 다관절 손 같은 핵심 기술의 허들은 정말 내년 초까지 해결 가능한 수준인가요? 아, 네. 냉정한 시각이 분명히 필요하죠.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로드맵이 이전의 발표들보다는 훨씬 현실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오, 그래요? 그 이유가 바로 손 기술의 진전 때문입니다. 로봇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인간처럼 섬세하고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테슬라가 이 부분에서 상당한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로드맵상으로도 2026년 3월을 가장 중요한 분기점으로 잡고 있어요. 아, 이때 설계가 최종 확정되면 곧바로 전사적인 양산 준비, SOP에 돌입해서 8월부터는 정식 양산을 시작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결국 로봇 기술의 핵심은 손이군요.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에서도 이런 흐름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국내 로봇 기업 로보티즈 대표의 인터뷰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피지컬 AI의 본질은 결국 손을 누가 잘 만드느냐에 달려있다고 단언했어요. 손이요? 가상세계의 AI가 현실 세계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결국 손으로 무언가를 짚고 조작하고 조립해야 하니까요. 그 핵심이 바로 손이라는 거죠. 로보티즈는 실제로 인간의 관절과 거의 똑같은 구조와 움직임, 즉 자유도를 구현한 로봇손을 개발해서 내년 초에 정식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고성능 로봇손을 무기로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해서 피지컬 AI 시대를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어요. 지금까지는 물리적인 몸을 가진 로봇 얘기를 했는데 사실 AI가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꼭 휴머노이드일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쓰는 안경을 통해서 현실 세계, 디지털 정보를 겹쳐 보여주는 증강현실, AR도 또 다른 형태의 피지컬 AI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연결점이네요. 마침 그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그동안 메타가 퀘스트 시리즈로 독주하던 XR 시장에 구글과 삼성이 연합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요. 아,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구글이 삼성전자 그리고 선글라스 브랜드로 유명한 젠틀몬스터와 손잡고 내년에 AI 글래스를 출시합니다. 핵심은 이 안경에 구글의 최신 AI 제미나이가 탑재된다는 점이에요. 재미나이가요? 네, 초기에는 디스플레이 없이 음성으로 AI와 소통하는 모델이 먼저 나오고 이후에 AR 기능이 더해진 고급형 모델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메타가 선점한 시장에 거대한 구글 삼성 동맹이 참전하면서 이제 진짜 경쟁이 시작되는 셈이죠. 이렇게 AI를 중심으로 산업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 정작 이 변화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마음은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개인 투자자하고 외국인 기관의 생각이 완전히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네요. 동상이몽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B2 규모를 보여주는 신용거래 용자 잔고가 27조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게 그 증거죠. 27조 원? 네, 주가 상승에 아주 강하게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좀 더 신중하거나 어쩌면 비관적인 것 같아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의 선행 지표로 불리는 대차거래 잔고가 최근 열흘 만에 7% 가까이 늘었거든요. 이건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전망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상황이니 시장의 눈과 귀는 온통 한 곳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발표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의 금리 결정입니다. 현재 시장은 87%라는 아주 높은 확률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87%면 거의 확신한 수준이네요. 네. 하지만 연준 위원들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만약 시장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거나 또는 금리를 내리더라도 파월 의장이 향후 긴축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할 경우 그럴 경우엔 시장 변동성이 아주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시장은 양극재가 이끌었지만 오늘 새벽 미국 시장은 연준의 결정을 앞두고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AI 칩 수출 허용이라는 호재와 FOMC라는 거대한 변수가 공존하는 오늘 시장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